저는 오정자 66입니다. 버스차고에서 세차와 급유일을 하다 청년을 맞았고 남편은 오래전에 떠났죠. 아들 준호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며느리 설이는 신도시 주상복합에서 재테크 강의를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에 재민 좀 며칠만 봐 줄 수 있을까? 회사 워크숍이 있어. 며느리는 다음 주 지방 강연이 줄줄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저는 냉큼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새벽에 시장에 들러 재민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을 끓이고 멸치볶음도 바삭하게 만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아파트 로비를 지나 복도로 걸어가는데 대리석 바닥이 내 신발 소리를 크게 튕겼어요. 현관이 열리자 설이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손가락으로 안을 가리켰죠. 재민 유치원 버스 금방 와요. 어머님. 말끝이 가벼웠습니다. 집은 번쩍였고 냉장고 문에는 해외 호텔 좌석들이 빼곡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서재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오늘 안에 명단 정리하고 전달해. 이번에 새로 들어온 분들부터 압박하고요. 단어 하나하나가 차갑게 귀에 박혔죠. 저는 못 들은 척 TV 소리를 조금 키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문틈에서 바람처럼 새어나왔어요. 오후에 재민이 유치원에서 돌아오자 제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하늘이 엄청 높았어요. 아이 손에서는 땀 냄새와 하루의 흙 냄새가 났죠. 잠시 후 서재 문이 빈틈만큼 열려 있었는지 재민이 검은 비닐봉지를 질질 끌고 나왔어요. 아빠 서랍 밑에 보물이 있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욕실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설인의 발소리가 다가왔죠. 저는 일부러 장식장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히며 화병을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유리가 터지고 집안이 술렁였어요. 설인의 시선이 깨진 유리로 쏠린 짧은 틈에 저는 속삭였죠. 재민아, 봉지는 할머니 비밀 상자야. 방에 두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문을 닫아 걸고 봉지를 열어보았습니다. 빳빳한 5만 원 다발이 층층이 놓여 있었고 낡은 대학 노트가 한 권, 그리고 번호가 붙은 값싼 휴대전화가 여러 들어 있었어요. 노트 안쪽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금액이 빼곡했습니다. 숫자 옆에는 경로당 방문 메모 같은 낯선 필체가 따라붙어 있었죠. 저는 손이 떨렸지만 장부와 돈다발, 휴대전화를 한 장씩 또렷하게 촬영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112를 눌렀어요. 위치와 사정을 말하자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차분히 말했죠. 현장 보존하시고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 저는 문고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해질 무렵 준호가 양복을 느슨하게 푼 채 들어왔어요. 저는 형사 둘을 조용히 안방으로 안내했고 검은 봉지는 테이블 위에서 다시 펼쳐졌죠. 형사는 장부를 넘기며 낮게 말했습니다. 규모가 큽니다. 그 말 끝에 설인이 얼굴을 굳혔어요. 어머니, 이게 왜 제 방에서 나옵니까? 제 물건 뒤지셨어요? 준호는 당황한 눈으로 저와 설인을 번갈아 보다가 저를 향해 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남의 집에서 경찰을 불러? 제 대답은 짧았어요. 사람들 돈이야. 형사들이 봉인 절차를 밟는 동안 설이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가짜 뉴스에 쉽게 휘둘리시죠. 별일 아니에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유리 같았어요. 수색표가 쓰이고 사인들이 오갔고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일이 끝나자 설인이 말했죠. 오늘은 나가주세요. 어머님. 준호는 입술을 깨물고 말끝을 흐렸고
저는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현관이 닫히자 복도 공기가 축축하게 달라붙었어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모멸이 몸의 체온을 앗아가는 것을 그날 분명히 배웠죠. 잠을 이루지 못해 새벽에 사진첩을 다시 열어 장부 사진을 확대해 읽었습니다. 박복례라는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노인정에서 함께 화투치며 웃던 언니였죠. 저는 그 길로 반지하 방에 사는 복례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앙상한 얼굴과 시큼한 술 냄새가 먼저 나왔어요. 언니, 무슨 일 있었지? 언니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검찰이라 해서 통장도 넘겼다. 민자야, 손주 등록금이었는데. 저는 등을 다독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며느리 서재에서 장부를 봤어. 언니, 이름이 있었어. 그 한마디가 제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다음 날 형사에게 참고인 진술을 했고 조직이 올해 추적 대상이었다는 말을 들었죠. 하지만 저에게 더 급한 일은 따로였어요. 장부에 적힌 번호들을 추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통은 욕설과 의심으로 끊겼지만 단단한 마음으로 말을 이었어요. 저는 피해자 가족이에요. 증거를 받고 경찰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오후가 될수록 목소리들이 변했습니다. 퇴직금 날린 선생님, 약값에 허덕이는 할머니, 손주 보증금 잃은 할아버지, 자책과 한숨이 수화기 너머로 흘렀죠. 저는 수첩을 펴고 하나하나 받아 적었어요. 제 안에 눌려있던 분노가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서울역 근처 작은 회의실에 모였어요.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분들이 궁그렇게 앉았고 저는 먼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 가족 일이었고 제가 신고했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말이 끝나자 복례 언니가 떨리는 목으로 덧붙였어요.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살아났어. 의심하지 마. 장내의 공기가 조금 풀렸고 우리는 피해 사실을 정리해 시민단체 소개로 젊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죠. 돈을 되찾으려면 숨겨진 자산을 찾아야 합니다. 동시에 여론이 필요해요. 우리는 고발 프로그램 제작진을 만났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빛이 뜨겁게 얼굴을 때렸고 목이 말랐어요.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말했습니다. 빼앗긴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인생과 존엄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밤 화면 속 모자이크 뒤 제 목소리가 온 나라로 흘러갔죠. 그 시각 준호는 텅 빈 거실에서 리모컨을 움켜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새벽녘 초인종이 울렸고 문 밖에는 준호가 서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고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서재 바닥에서 이상한 걸 찾았어. 준호가 보여준 휴대전화에는 책상 아래 카펫 모서리와 색이 다른 마루판 사진이 있었죠. 우리는 즉시 형사에게 연락했고 영장이 떨어지자 수사팀이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카펫을 걷어내니 정사각형 덮개가 드러났고 전문가가 드릴을 대자 금속 냄새가 퍼졌어요. 문이 열리자 안에는 5만 원 다발, 금덩이, 그리고 법인 도장과 차명 통장 묶음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서 작은 저장 장치 하나가 나왔죠. 암호를 풀자 화면에 파일 목록이 빽빽하게 떴습니다. 영업일지, 대상자 관리, 자금 흐름, 조직의 뼈대와 피가 한눈에 보였어요. 준호는 벽을 짚고 서서 미간을 감쌌습니다. 나는 몰랐어. 엄마, 정말로. 저는 짧게 말했죠. 이제 알았으니 같이 하자. 그날 이후 준호는 조사에 협조했고 서리는 공범이 아닌 총책에 가깝다는 정황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멀끔한 프레젠테이션은
어르신을 끌어들이는 덫이었고 강의장 바깥에서는 대포폰이 교차로 울리고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우리가 만난 얼굴들이 앉았고 피해자 진술이 이어졌죠. 서리는 깔끔하게 머리를 묶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은 어르신들을 투자자로 모집하며 안전하다고 말했죠. 손실 보전 각서까지 줬습니다. 그 근거를 대십시오. 서리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저는 교육을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은 장부 파일의 날짜와 금액 앞에서 힘을 잃었어요. 준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내의 서랍과 금고 위치를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죠. 저는 방청석 끝에서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숨을 고르며 단상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었어요. 사회의 신뢰를 겨냥한 중대한 범죄, 조직적이고 치밀했으며 이유침이 없다. 주문, 피고인 서린을 중형에 처한다. 의자 다리에 스치는 소리와 낮은 울음이 섞였습니다. 복내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차가운 문장이 방 안을 가르고 지나갔지만 그날만큼은 문장이 온기가 되었어요. 그 뒤로 저는 피해자 모임 대표를 맡았습니다. 첫 모임에서 다들 말했죠. 돈보다 잠을 되찾고 싶다고, 다시 사람을 믿고 싶다고. 우리는 절차를 배우고 서류를 모으며 작은 전투들을 이어갔어요. 준호는 집을 정리해 일부를 반환했고 재미는 우리 동네로 전학을 왔습니다. 토요일마다 도시락을 싸서 하천 둔치에 돗자리를 펴면 바람이 머리칼을 밀어줍니다. 어느 날 재민이 제 무릎에 턱을 괴고 말했죠. 할머니는 왜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이 고맙다고 했는데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무서웠지.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 해가 기울자 하천물에 금빛이 길게 깔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한 번 더 셌죠. 장부에 적힌 이름들, 우리가 되찾아야 할 시간들, 그리고 아직 전화하지 못한 번호들. 폭풍은 지나갔지만 바람은 남습니다. 저는 일어나 가방을 둘러매고 재민 손을 잡았어요. 발끝에 힘을 주어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두려움보다 단단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압니다. 사랑과 존엄,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날 저 하늘은 더없이 낮고 맑았습니다.